이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한다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기에 노출된 현상을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을 해요. 그 명명된 실체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듣게끔 일관화시킨 것을 우리는 컨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세상에는 개념을 잘 정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개념 없는 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개념을 구조하잖아요. 명명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명명된 새로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일반화시킬 때 우리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드리면 인간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각, 정신, 영혼을 또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에 노출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주목된 자극을 프로세싱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자극에 지금 여러분 전체가 주목하고 있고 제 모습의 시각적 정보 자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목한 자극의 일부분의 영역, 탈락된 자극은 프로세싱이 안 되죠. 그리고 해석하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메모리라고 하는 지능 안에, 우리가 머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역 안에 차곡차곡 무엇인가가 쌓여져 있는 기본적 단위의 스키마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롱텀 메모리에서나 숏텀 메모리에 아니면 센서리 메모리라고 하는 감각기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인공지능이 출발할 때 인간의 실은 기본적 지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출발한 측면이 있었고요. 논리적이고 수리적이고 규칙적으로 출발한 그런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인지라고 이야기하는 뉴런 베이스에 인공지능을 개발한 베이스 자체는 규칙 기반의 논리 기반의 접근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인지 기반의 연결적인 관점에서 이론이 베이스가 돼서 오늘날의 그런 최근 나타나는 이런 인공지능의 베이스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서구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실리콘밸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50년대 통신 베이스에 또 60년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도체가 나오고 PC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우리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난 개념이 소위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이니셜을 따서 ICBM이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2017년에. I는 IoT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C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야기했고요. B는 빅데이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M은 그 당시에 머신러닝을 M으로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 머신러닝이 80년대에 인공지능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 결과도 뚜렷하지 않으니까 언어 개념으로 연구를 따기 위해서 용어를 바꿔 쓴 게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뒤에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접근 방식을 다르게 용어로 해서 연구비를 타서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ICB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주도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했는데 2020년 팬데믹이 지나고 2022년 11월 30일 지금으로부터 딱 한 3년 전입니다. 이때 챗 GPT 3.5가 나온 거예요.
챗 GPT 3.5가 나오고 제가 일주일 만에 챗 GPT를 썼어요. 12월 첫째 주에. 그때 제가 11월 달에 한국에서 논문을 한 6개월 이상 마무리를 짓고 미국 갔는데 가자마자 챗 GPT가 일주일 만에 12월 첫째 주에 노출됐는데 저보고 이걸 써보고 사용해보라 그래서 내가 영어로 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 3.5를 한국말로 제 논문 쓴 논문을 가지고 주제 삼아서 프레임을 잡아보라 그러니까 그때 얼추 프레임을 잡는데 저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2022년 12월 첫째 주인데 근데 그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날 때만 해도 제가 23년도에 와서 1학기 때 논문을 쓸 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록이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학기마다 논문을 쓸 때 사용되고 도움받는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올해 논문 썼을 때는요, 그록 4를 가지고 제가 썼는데 평상시에 이 문헌 연구하던 6개월이나 8개월 정도의 시간을 제가 일주일 만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한 6시간 만에 논문이 이론 연구는 정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속도는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비즈니스 연구하면서요,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노출돼서 미국 내부에서 일이지만 1억 명이 사용되는데 얼마나 디퓨전 속도가 벌어지는지를 데이터로 제시를 하면 미국에서 전화가 나와서 1억 명 사용하는데 한 75년 걸렸습니다. 일반 전화. 근데 모바일 폰이 한 16년 걸렸어요. 모바일 폰에서 뭐 스마트폰 넘어갈 때까지 얘기지만.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1억 명 사용하는데 한 7년 걸렸는데요. SNS가 3.5년, 인스타그램이 2.5년 걸렸는데요. 챗 GPT가 22년도 11월 30일 날 나오고 2달 만에 1억 명이 됐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챗 GPT만 사용자가 8억 5천만 명입니다. 챗 GPT만. 그럼 거기에 여러분 제미나이 최근에 나와 있는 제미나이 3.0으로 노출된 이후에 지금 6억 명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챗 GPT만 한 18억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챗 GPT만. 근데 챗 GPT도 이제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고 경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국내에는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도 30-40년 이상을 이 AI 연구한 교수님들이 많은데요. 서울대 문병로 교수님이 AI 연구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에 핵심 요지가 있어 제가 설명하면 우리가 AI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연구된 지 1950년대부터 노출됐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연구된 과학혁명이에요. 20세기 후반까지 100년의 과학혁명의 구조들, 우리 이야기하면 뭐 진화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우주의 기원이나 더 나가서 뭐 DNA의 이중 나선, 이 1950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1세기 가까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100년의 과학 역사상 벌어진 일들 못지않게 AI,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950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혁명적 변화는 2011년이 기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후 12년에 2023년까지 22년 11월 30일 날 챗 GPT 3.5가 나오기까지의 12년의 역사가 그동안 과학 혁명사의 100년 이상 못지않은 변화를 야기시킬 거다. 이 트랜스포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LLM 모델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Attention All You Need라고 하는 2017년도에 구글 브레인의 구성원 6명과 외부 인력 연구자 2명, 8명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것은요. 논문 제목 자체가 실은 여러분 인지과학에서 관련된 논문들이 영화 제목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메모리를 할 때 인간이 기억하는데
7단위의 첨부, 7자리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그건 7의 마이너스 2는 5자리고요. 플러스 2는 9자리예요. 근데 그 논문이 뭐냐면 사람이 기억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7자리, 맥시멈 9자리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자들의 인지과학의 연구들과 같이 컴퓨터의 알고리즘이었었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주목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거에 가장 주목된 attention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포캐스팅하고 유추하는 알고리즘 모델이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하는 생성형 GPT라고 하는 AI의 솔루션의 이론적 모델이 돼요. 이 모델은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실은 많은 연구자들은요 학교보다도 훨씬 더 연구비가 많은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연구비가 학교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글, 지금은 알파벳 산하에 있는 회사 중에 구글 브레인이 있습니다. 이 구글 브레인의 연구자들 6명과 외부 연구자 2명, 8명이 합쳐서 만들어진 논문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2017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근데 생성형 GPT는 그 이전에 연구가 돼서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 논문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혁신적 변화를 야기시키면서 GPT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AI 관련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노출된 이유가 23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한 혁명적 기술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80년대에 만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GUI, 이런 말 그대로 마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마우스. 윈도우를 만들어낸 기술. 그게 자기 혁명적 변화, 자기 거니까 제안을 했던 거고요. 2번째 얘기는 바로 챗 GPT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 인해서 이미 챗 GPT가 나오기 전에 에이전틱 AI를 빌 게이츠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을 빌 게이츠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마케팅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요즘 정도 되면은요 내년도 경영 계획을 다 세우게 돼요. 이미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경영 계획을 짜고 마케팅 전략 계획을 짤 때 컴퓨터가 없을 때는요 1달, 2달 걸렸습니다. 컴퓨터가 없을 때. 근데 PC가 나오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면 경영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이 PC가 인터넷 베이스에 웹 베이스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때는요 협력이 가능해지니까 하루 이틀이면 경영 계획이 끝납니다. 근데 챗 GPT 집어넣으면 아까 회장님 사용하셨고 여러분 다 사용하고 오셨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1, 2분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200불짜리 써도 한 5분이나 15분 정도면 나옵니다. 띵킹 모드를 다 갖다 돌려도 5분, 10분이면 이미 웬만한 사람이 짜는 것 이상의 경영 계획이 나온다. 지나간 시간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아카데미카라는 이야기보다도 제가 그 공부해오던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좀 공유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도 좋은 영역에서의 영역별로 그 AI가 복지 경영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될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좁은 너물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컴퓨터는 우리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 언어로도 그렇죠. 한국말에 우리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컴퓨터로 씁니다. 제가 1998년도에 연변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대학 현장에서 지금 학교 가서 지금까지 한 30년 됐는데요. 대학에서. 제가 많은 변화를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챗 GPT가 나오고 23년 1학기하고 이번 학기하고 차이입니다. 2년이 딱 지나니까요. 학생들이 30년 동안 제가 학생들의 실력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아니 뭘로 봤을 때냐면 수업 과정에서가 아니라 시험 성적을 봤을 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를 보니까. 근데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챗GPT 가지고 AI 가지고 수업을 1학기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어떤 현상이 보였냐면요. 애들이 시험 문제를 제가 똑같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그 30년 이상 가오된 권력이 있잖아요. 책이 바뀌면 책이 바뀌는 대로 다 시험 문제를 바꿔 내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디바이스가 다 갖고 들어오죠. 노트 갖고 들어오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뭐 PC 아니면 여러분 태블릿 갖고 들어와서 AI를 옆에다 켜놓고 수업을 해요. 저 수업 자체도 그런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얘네들은 책을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범위 안에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걸 다 집어넣어버리고요. 파워포인트 챕터별로 30장, 40장씩 나와도 그 데이터 드래그해서 올려간 다음에 사지선단형 15문제네. 단답형 12개네. 좌우대칭 줄긋기 서너 개 만들어. 이렇게 다 집어넣고 모든 LLM 모델에든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여러분 바로 시험 문제 만들어서 답까지 딱 설명까지 다 해주니까 애들이 시험 공부가 2시간 만에 웬만한 GPT, LLM 모델을 다 돌리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챗GPT 4-5가지의 종류보다 시험 문제 더 잘 낼 수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적이 바뀐 거죠. 실력이 바뀐 거죠. 내용적으로는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 우리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 그걸 연변대학에서는요, 중국 아이들은 우리 나라 사람하고 다른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단어가 아니면 언어가 아니면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연변대학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건 그거 하나입니다. 걔네들은 자기네 언어가 아니면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언어가 없어서 컴퓨터 쓰고 우리 언어가 없어서 60%가 한자에 디펜드되어 있어요. 한국 말이. 중국말로 컴퓨터를 땡 나오라고. 전기 전자에 두뇌 뇌자 씁니다. 전기 꽂으면 웬만한 걸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언어가 없잖아요. 우리. 근데 과거의 컴퓨터 50년은요. 속도 경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CPU에 계산을 잘할까? 이 연구로 경쟁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CPU, 중앙연산 처리 장치죠. 뒤에 메모리가 있고 인풋, 아웃풋가 이게 폰 노이만의 아키텍처입니다. 컴퓨터의 아키텍처예요. 근데 CPU는 말 그대로 시리얼 프로세싱입니다. 이 연산이 복잡한 연산을 중앙연산 처리 장치가 하는데 이 복잡한 연산 처리 장치보다 간단한 거를 많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 그 CPU 갖고 안 되니까 GPU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개념이 병렬 처리 개념에서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 거예요. GPU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엔비디아는 93년도에 창업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것 자체가 AMD 출신의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게 된 것 자체가 뭐냐면 단순한 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칩을 만든 겁니다.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잖아요. 이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걸 병렬로 할 수 있는 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이 개념으로 만든 게 GPU예요. 이걸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게임할 때. 그래서 이 GPU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간단한 연산은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 전 세계 최고 기업이 됐지만 엔비디아가 초기의 칩들은 다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높지 않았었던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는 건 V100부터예요. V는 볼타라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칩은 다 엔지니어 이름을 따서 앞에다가 모델 변경을 해요. V100이 볼타 100인데요. 이건 초당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125조 번을 해요. 여러분 똑딱하면 125조 번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몇 번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초당 몇 번 계산하는지. 이걸 계산이 빨라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제 말에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100을
보면 A백은 312조 번을 해요. 요번에 한국에 비백이나 이런 걸 26만 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요 918조 번을 계산합니다. 918조 번. 테라스코프로 우리가 계산하는데요. 똑딱하면 그 정도 계산을 해요. 이런 계산의 퍼포먼스가 엄청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알고리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이 변하니까 빅데이터, 데이터가 있었고 축적이 됐고 컴퓨터 성능이 엄청났고 늘어나잖아요. 속도 자체가. 거기에 알고리즘이 개선되다 보니까 AI가 노출되고 그 AI가 앞으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움직여 갈 건지는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컴퓨터는 완전히 실은 지능 싸움이고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챗 GPT가요. GPU H100을 260개 썼습니다. 260개. 거기에 CPU가 1920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돌렸냐? GPU 하나가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한 대가 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한 대가 도는 걸 이 GPU를 260개를 넣는데 말이에요. 저게 10,000대 데이터 센터 돌리면서 100일 동안 24시간 60초 곱해갖고 125조의 V100의 20배 되는 H100을 써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5가 나온 거는 2022년 11월 30일이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서, 모든 문장, 문서 안에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화되어 있고 문단화되어 있고 텍스트로, 서식으로, 논문으로, 책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의 확률을 추정해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다 계산한 거죠. 5조 개 이상의 문서를 단어와 문장에 관련돼서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최고로 적합하냐 이거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계산한 거죠. 그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 파라미터가 조 단위의 파라미터 계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X축, Y축 하면은 변수가 2개면 1차원 아닙니까? 우리가 1차원에서 Y는 A 플러스 BX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좌표를 이야기하더라도 X, Y축이 있어야 좌표가 찍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3차원이면은 변수가 또 하나 늘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늘고 공간에 관련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상에서 공간과 거리, 행렬을 벡터로 연결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1950년대 AI가 시작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호 기반의 규칙 기반 이건 어떻게 보면 논리 기반의 AI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그때 또 한 축이 1년 후에 바로 프랭클 로젠블렛은 이 사람은 인지 심리학을 배경으로 해서 연구한 사람이 앞 사람은 수학 물리학 출신의 교수고요. 로젠블렛은 인지 심리학을 근간으로 했던 연구한 사람. 저걸 연결주의라고 그러고 이쪽을 기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연결주의를 기호주의가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XO와 RL도 실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가지고 반박을 했을 때 그것도 해석을 못하고 증명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결주의를 눌러버리면서 기호주의,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30년을 지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기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연구비를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그때 여러분 연구를 했지만 NLP라는 건 Natural Language Process를 이야기를 해요. 자연어 처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반의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 이론, 뭐 사회복지학에서도 학습 이론들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 중에 우리가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 가면 인스트루멘탈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도구적 학습 이야기 하잖아요. 자극과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주는 거. 리워드 주는데 그 리워드를 레인포스먼트,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논리로 행동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습 이론들.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딥러닝은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1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추론을 해나가고 계산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벡터 간의 관계를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는데 말이에요. 딥러닝 논리를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토론토 대학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제프리 힌튼이 왜 토론토 대학에 있었냐면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AI가 초기에는 토론토 대학이 전 세계를 리딩했습니다. 그 토론토 대학에 러시아에서 이민 온 두 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박사과정에 슈치케버라고 하는 오픈 AI의 CTO가 됐던 슈치케버라고 하는 제자와 알렉스라고 하는 제자 둘을 데리고 DNA 리서치 회사를 만들고 내면서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논문을 내요. 그리고 2011년에 그 논문이 이미지넷 컨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딥러닝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 이 딥러닝의 알고리즘이 더 확장되면서 소위 인공지능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존 하필드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하고 제프리 힌튼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제프리 힌튼은 본인이 학교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64세 정도 됐었는데 좋게. 근데 회사를 자기가 박사과정 둘 학생하고 만들어서 만든 게 DNA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팔겠다고 경매로 내놨어요. 그때 살려고 했던 회사가 영국에 있는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살려고 했고 중국의 알리바바가 살려고 했어요. 경매가 붙었는데 구글이 돈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구글이 그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이 구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글로 넘어간 사이에 저 딥마인드를 창업했던 데비스 하사비스라고 하는 친구가 영국에 있었던 딥마인드가 2010년도에 저 회사를 살려고 대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회사 살 때 너 돈 어떻게 줄래 그랬더니 우리 회사 주식 줄 테니까 팔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힌튼이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구글로 넘어갔는데 이 딥마인드는 자기 나름대로는 AI에 선구적 역할을 하겠다고 연구를 엄청나게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게 2011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구글 브레인 로고입니다. 2011년에 구글이 브레인이 이 회사를 사고 딥마인드까지 2014년 사버립니다. 구글이. 그리고 2015년에 그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에는요. AI의 엔지니어들이 6개월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실리콘밸리에 한 18년간을 겨울방학 2달, 여름방학 2달을 1년이면 4개월을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었어요. 한 18년간. 근데 가서 보면 저는 방학 때 가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여기 다니던 애들이 겨울방학에 가면 저쪽 회사로 가요. 저기 있던 애들이 일로 가요. 그게 누구들이냐? 다 AI 엔지니어들이에요. AI 엔지니어들. 2010년도, 12년도, 13년도 이때부터 계속 몰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팔로알토에 샘 알트만이 일론 머스크하고 연결돼서 만든 게 2015년에 오픈 AI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픈 AI는 오픈이잖아요. 오픈. 이건 말 그대로 공익법인이고 공공복지를 위해서 시작을 했던 그런 AI 회사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죠. 그래서 돈 없어서 투자를 받은 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 빌리언을 투자받고 지분을 내준 거예요. 그 역사 2016년에 딥마인드가 구글에 그래서 인수된 이후에
하사비스는 알파고를 만들어서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이세돌이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 구글 애들이 저 어텐션 이즈 올 유 니즈를 만들어내요. 그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AI 엔지니어는 가장 강력한 회사가 알파벳이에요. 구글이에요, 구글. 그러니까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연계돼서 다 비즈니스들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근데 구글에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지속적으로 새로 들어오고 축적되어 있는 알고리즘 능력들이 있는 거고 새로운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뒤로 하고 2022년도에 챗 GPT가 나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구글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디가 돌아가고 어떤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내놓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은 저거 내놓으면 서치엔진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서치엔진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부러 늦췄던 건데 코드 제로라고 해서 비상이 걸려갖고 만들어낸 게 바드 AI라는 걸 노출시켰어요. 이 이전에 알고리즘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걸 변화시켜서 제미나이 1.0으로 바꾸고 1.5를 내고 진행되면서 2.0 올해 상반기에 2.5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달에 3.0이 나왔습니다. 3.0이 나오고 5.0을 챗GPT 5.0을 발표했던 오픈 AI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코드 제로가 3년 만에 거꾸로 뒤집어서 오픈 AI가 비상이 걸렸어요. 제미나이 3.0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미나이 3.0 나올 때 바나나 나노 바나나 프로가 한꺼번에 서비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 11일 전에 있었던 이 일이 11일 만에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챗 GPT 5.2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5.2를. 그건 제미나이 3.0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툴을 내놨어요. 또. 그러니까 이 속도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거라고. 데미스 하사비스는 구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요. 알파고뿐만 아니라 알파스타, 애들이 잘하는 스타크래프트를 AI가 해서 모든 경쟁에서 1위가 된 거고요. DQN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AI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소위 천년의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분석을 실시하는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이 알파폴드 2뿐만 아니라 알파폴드가 버전업돼서 새롭게 나타나는 단백질의 구조 분석까지도 AI가 1시간이면 해석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구글에서 작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노벨 화학상이 여러분 컴퓨터 사이언스는 하미스 데서비스하고 이게 존 점퍼라고 하는 데서비스 밑에 있던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 컴퓨터 과학자 2명하고 데이비드 베이커라고 하는 UW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교수의 화학 교수예요. 저 사람 계산화학 하는 사람.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2명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노벨상이 작년에 3명이 나왔죠. 올해 물리학상이 2명이 나왔어요. 그럼 구글에서만 5명 나온 거지, 그죠? 이런 패턴으로 가면요. 구글에서 앞으로 노벨상 한 10대 명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옛날 미국에서 학교보다도 벨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16명까지 탔거든요. 그 세상을 끌고 가는 기술의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 두뇌를 기반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이 버넌 마운트 캐슬이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대뇌 피질의 모든 부분은 작동 원리가 같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AI라고 이야기하는 걸 언어 베이스에 텍스트 베이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이게 언어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시각, 청각, 그죠? 후각, 촉각, 미각까지도 대뇌 피질의 작동 원리는 같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공부들을 조금씩 자꾸 들여다보니까 있잖아요. 니오코텍스라고 하는 심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두뇌에 오래된 뇌가 있고 심피질이라고 하는 쪼글쪼글한 뇌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인류가 가지고 온 이 쪼글쪼글한 뇌는요, 베네피질의 수많은 정보 단위를 필러로 15만 개 이상의 필러가 우리 베네피질에 묶여서 1cm도 안 되는, 이게 1cm도 안 되는 미리 단위의 베네피질의 두께 안에 필러들이 껴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뉴런이 연결돼서 프로세싱을 하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텍스트의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모두 자체가 멀티모달로 이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기반이 돼서 여러분 인지과학과 그 다음에 뇌과학과 학습이론,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야 감정은 이제 컨트롤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감정 영역까지 도전을 하면서 대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제가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제 홉킨스라고 하는 교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 천재 가까운 뇌 과학을 연구하는 엔지니어인데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저 사람이 판파일럿이라고 하는 지금 휴대폰의 원조가 되는 PDA를 만든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엑스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 친구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뇌과학의 뉴멘타라고 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그게 1000개의 뇌라는 책입니다. 1000개의 뇌.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두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지각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AI가 단일 모드가 아니라 멀티모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거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나오나? 안 나오세요? 이거는 작년도 2024년 2월 15일 노출된 거예요. 챗GPT에서 멀티모달이라고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소라라는 거 아시잖아요. 소라. 지금 나노바나나 같은 건데 소라라는 게 프롬프트에서 언어로 집어넣으면 동영상을 그 자리에서 제작해 주는 거죠. 이게 작년도에 소라가 초기 모델로 나왔을 때 이게 나오고 나서 여러분 할리우드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영화 제작에 관련돼서. 근데 어제 오픈 AI가 제가 그랬죠. 5.2 발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5.2를 발표하면서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 알잖아요. 디즈니에 수많은 영화사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 연결해서 오픈 AI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그리고 10억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어제 밤에 뉴스 공개예요. 그러니까 소라 새로운 이 소라 버전이거든요. 이게 작년 버전인데 내용이 뭐냐 프롬프트에 쓴 거예요. 그냥 도쿄 거리를 비 온 날 여인이 걷고 있다. 치마를 어떤 거 입고 가지잠바 입고 립스틱 빨간 립스틱 치고 얘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걸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걸 다 이해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지금은 여러분 엄청난 속도예요. 지금 만들어내는 그 AI 멀티모달이 이 정도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내기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8년간을 CES를 해마다 1월달에 가서 방문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정리해서 나누고 그러는데요. 올해 CES에 갔더니 젠슨 왕이 지금 그 발표하는 현장에서 기존의 AI, 우리가 퍼셉션 AI라고 이야기하면 지각을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AI, 그러다가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나와요. 근데 올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에이전틱 AI 그랬는데 에이전틱 AI가 이미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스티브 잡스를 처음 본 게 2006년도예요. 근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만났는데 그때 이 스마트폰 전신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기억도 없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이 쌓여서 사용할 만한 것들이 나오기까지 거의 6년이 걸렸어요. 거의 6년이. 그리고 6년 지나니까 웬만한 애플리케이션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막 버전업이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유용한 걸로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챗GPT 나오고 GPT 스토어에 여러분 지금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아니, 거기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셔야 이제 다운도 받고 하셔야 되니까. 거기 가보시면 엄청난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역별로 에이전틱 AI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그 에이전틱 AI가 앞으로는 웬만한 영역의 비해결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소비 행동을 바꿔버릴 거라고. 여기에 이 에이전틱 AI를 뒤로하고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로보틱스가 가미된 그런 AI들이 가동되는 거죠. 그럼 이 AI가 제가 이거 써놓은 것만 해도 회사예요. 이건 실은 투자 관련된 것 때문에 정리해서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각각의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이 회사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로보틱스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적용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한 3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 모델 서비스를 딱 하고 났더니 애들이 실행해보고 엄청나게 좋다고 난리한 거죠. 제가 이 자료가 작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센서 기반으로 가요. 여기는 기계 기반이 아닙니다. 다 센서니까 카메라 모듈이 다 들어요. 카메라로 디텍트돼서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센서 베이스가 아닌 테슬라가 아닌 구글은 기계 베이스예요. 센서 플러스 라이다와 레이더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기계 장치가 도는 거죠. 저 위에 라이다가 돌아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이게 제 큰 며느리예요. 제 손자인데 둘째 손자거든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근데 여기 탔죠? 여기 유모차잖아요, 그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유모차 여기다 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죠. 이게 샌프란시스코 가죠, 다.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LA, 오스틴, 그 다음에 피닉스 8개 도시 허가가 받아져 있고요. 이미 운행을 해요.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800대로 늘었어요. 누가 운전사입니까? 운전사 한 명이죠, 한 명. 사무실에 있죠, 사무실에. 800대가 지가 알아 돌아다니죠, 그냥. 아니, 이게 웨이모라니까요, 웨이모. 구글 웨이모입니다,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이. 근데 이게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구글 웨이모는 내년 1월 1일부로 도쿄에서 허가를 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런던에도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건 기계 장치로 라이다나 레이더가 다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슬라는 센서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슈퍼바이저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타고 자율주행 FST를 켜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만간에 없애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변하면 우리 삶을 바꿔갈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됩니까? 그럼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로봇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작년인데요. 아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현대가 샀잖아요.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버전업 시킨 건데요. 공장 현장에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저 보여주시면 저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현장에서 그 부품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로봇가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 냈으니까
반복적이고 똑같은 자료, 똑같은 일처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좀 버전이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데 실험하는 과정에 저 타겟 데크를 사람이 옮겨요. 저거 싹 옮기죠. 위치 변경됐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다음 칸에 집어넣냐 못 집어넣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갖다가 찔끔해요.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그 맞춰갖고요. 다 집어넣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내놨던 것도 피규어 AI라고 하는 회사의 그런 로봇인데 그건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해요. 그리고 네가 그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 나 먹을 거 하나 달라 그러니까 사과를 딱 집어서 줘요. 그 왜 사과를 줬냐 그러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너 지금 이제 너 뭐 해야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해서 설거지하고 이런 거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리고 지나간다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물리 AI도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갑니다. 제가 정리시키고 마치겠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글링 대신에 지금 AI 가지고 모든 걸 일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회사에서도요 이미 AI를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어떤 회사는 빠르게요. 우리나라 회사도 KPI나 우리가 OKR 해서 사람의 성과 평가를 하는데 자기 성과냐 AI 성과냐도 구분해서 평가하는 정도까지 가는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AI가 동반자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AI를 덕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AI는 그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갈 거라고요. 저는 올해 CES에 있었던 그 아마도 퍼시픽 솔루션인데요. 이게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이렇게 찍어주면 피부 컨디션까지도 다 확인해주고 언어로 대답합니다. 어디 갈래? 뭐 할래?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색조, 톤 이런 것까지도 다 제시하면서 어떤 색깔, 어떤 화장품 쓰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지금 회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건 이 장표 하나 때문에 저보고 학교에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강의한 중에 이 장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AI가 결합된 헬스케어. 지금 뭐 우리가 이 사회복지 법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국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장애나 어려운 분들, 노인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보조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있고 또 헬스케어 관련돼서 진단하는 영역에서의 솔루션들 뭐 원격 치료뿐만 아니라 또 같이 놀아주는 불란서 업체는요 일본 업체 못지않게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로봇들 그리고 반응하고 얼굴까지 변하고 이런 로봇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점점 더 확대되면 세상은 실질적으로 더 큰 그런 경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제가 마무리하면서 갔었던 업체 중에 하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여러분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엔비디아 다음에 팔란티어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또 하나의 회사가 있다면 꼭 이런 회사들이 성공하면 안 될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제가 본사를 갔다 오니까 이 회사를 가보니까요. 무서운 회사예요. 이 앤드룰이 뭐냐면 팔란티어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천리안의 구슬 이름이 팔란티어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사용된 칼 이름이 앤드룰이에요. 이 앤드룰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얘는 무인 드론을 만든 회사예요. 무인 잠수정을 만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얘네 드론, AI 드론이 다 투입돼서 전쟁을 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AI로 발전되고 움직여가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로키드 마틴이나 RTX, 노스럽 그로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방산 업체들이 미국을 끌고 갔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테크놀로지가 미 국방을 위해서, 미 국가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좋아요나 누르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새로운 미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기술공화국을 미국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 정부 상하에 들어가 있는 40대, 30대 후반의 맨파워들은 실리콘밸리에 테크노 그라틱이라고 하는 테크노 디지털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회사가요, 이 루키 팔마가 92년생인데 이 친구가 14살 때부터 이상한 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하고 이러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홈스쿨 했던 애인데 이 친구가 게임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래서 3D 안경을 만든 겁니다. 그게 오큘러스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오큘러스 리프트, VR, AR 안경이요. 이 친구가 그걸 만들고 페이스북에 이 솔루션을 팔아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사장을 하고 있다가 저커버그하고 루키 팔마가 이념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와갖고 만들어진 게 2017년에 엔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걸 창업시킨 게 여러분 피터 틸이라고 하는 할란티의 창업자예요. 여기 안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나라 국방도 이미 제휴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미 다 엔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모든 영역에 여기 사고 자체를 바꾼 거죠. 이 세상은 완전히 전환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무기를 만들면 예산 확보해서 현장에 연구해갖고 무기를 만들어 납품하는데 10년, 15년 걸리는데 언제 전쟁하냐 이거죠, 언제. 그러니까 오다베이스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내가 이런 무기 있으니까 네 정부가 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개념이 바뀐 거죠. 개념이. 우리 복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저는. 복지가 이렇게 어떻게 면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피션시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거, 방향을 트는 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런데 세상의 변화가 제한된 자원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얼로케이션 하느냐, 이게 전략의 핵심이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지피지기는, 그러니까 변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직이나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내고 외부 환경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할당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제가 이거 2017년 자료인데요. 여러분 알리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중국에. 지금 여러분 페이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리드했던 거예요, 리드. 그러다 인터넷 2.0이 되니까 웹 2.0이 리드하고 내가 라이트해서 내 컨텐츠를 집어넣고 유저가 크리에이트된 컨텐츠 UCC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웹 3.0이에요. read and write. 그 다음에 액션이 벌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툴이. 그러니까 그 툴 영역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현실인데요. 2017년이면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애들이 다 알리페이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지갑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거지가 동량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나? 아니 화폐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 거지가 깡통에다 QR코드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 AI는요, 더 빠른 변화를 요구해요, 실제로. 더 빠른 변화를. 우리가 AI는 어떤 면에서 연세가 드시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죠. 동반적으로 따라가면 크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프롬프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페르소나를 잘 세팅하고 내가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다 다르다 이야기했지만 AI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어떤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존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을 맡고 계시고 또 역할을 맡고 계시는 영역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환경들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 전혀 없고 실제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갖는다면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고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버됐지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